예, 이슈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셨죠.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랑 넥타이 색깔이랑 이게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예. 예. 자, 이게 일단은 오늘 새누리당에서 봉숭아학당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막장 드라마라고 불러야 되는지 하여간 일이 많았어요. 자, 그 일을 한번 본다면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이게 안 뜯어. 제가요 YTN 돌발 영상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시장 선거인가 뭐 할 때 지상파 3사에서 중계하는 토론을 하는데 봉투가 안 찢어져가지고 해도 너무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지금 이러고 나왔을 때 김무성 대표가 회의 끝내. 그랬더니 김태호 의원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김학용 의원이 찢어졌네. 그러고 나니까 마음대로 해 그러고 사실은 퇴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학용 의원이 XX야 그만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요. 지금 상당히 세간에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이 판넬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한번 현장을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 지금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네, 끝내.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퇴하는 게 누군데? 사퇴할 이유가 왜 없어?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 예, 좀 살벌하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밖으로 박차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한번 봤어요. 네. 주승용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문재인 대표가 잡고 문재인 대표도 쫓아 나가고. 근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좀 실랑이가 좀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자. 김학용 의원이 일단은 욕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학용 의원 쪽에서는 아마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이거든요. 예. 이제 지금 당직을 일괄 사퇴해서 다음 당직 인선을 기다리긴 합니다만 그런 상태인데, 아마 김학용 의원 쪽에서 입장을 밝힌 거는 두 분이 김태우 최고위원하고 김학용 의원은 당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그리고 또 뭐 기초자치단체에다 이제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활동을 시작한 의원이나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욕설을 했다면 정말 잘못한 거죠. 회의에 지금 그 최고위원들 과 같은 이제 참석자, 그 발언을 하는 발언자로 참석한 게 아니라 보통 비서실장은 그 배석자로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최고위원이고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건데, 아마 제 생각에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오늘 상황이 뭐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렇게 또 당내 그 갈등이 너무 표출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최고위원이나 배석자들이 감정의 상태가 너무 이렇게 끌어오른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김학용 의원님을 위해 해명을 조금 하자면 인간적으로 참 성품도 좋고 이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말씀 하셨을까, 뭐 이런 석상에서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기자분들이 없는 말씀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좀 부적절한 말씀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셔야겠죠. 예. 그렇죠. 근데 친하면은 얼떨결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건 친한 사이에서는. 근데 저희 지금 공개된 석상 아니에요? 공개된 석상에서 이제 최고위원 해야 되는데, 아마 저거 나온 것은 뭐 친해서 나왔다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면을 표출한 거죠, 이게.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 어떤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저게 나왔다는 것은 일단 뭐 김태호 최고위원이 뭐 좀 정도가 좀 지나쳤다고 보고요. 사퇴를 좀 수습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고추 재를 뿌리는 그런 거 이제 참지 못하니까 저런데 저걸 보면요. 오늘 최고위원 자리가 사실은 정말 어떤 새누리당이 지금 현 주소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터질 게 터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지난번 새정치연합에서 최고위원 뭐 주승용 박차고 나가고 유승민 의원 노래하고 올 때 봉숭아학당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것보다도 조금 오늘은 노래는 안 나왔어요. 예, 노래는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막장 드라마인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태우 최고위원이 좀 맞지 않나 싶고요. 김태우 최고위원이 과연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좀 그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어떤 이미지에 좀 안 좋은 그리고 현재 어떤 그 본인이 뭐 어떻게 보면 친박도 아닌데 저렇게 마치 본인이 어떤 뭐 그 총자를 쥐고 총대를 쥐고 하는 것처럼 저런 모양새가 오늘 이어진 것 같아요. 자, 친박도 아닌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친박 아니죠? 예,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모 의원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 당내 그 새누리당 당내 개파에 그거 사진 찍힌 거에서도 뭐 그 분류는 여러 분류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류에 의하더라도 김태호 최고위원은 친박 뭐 원박 이렇게 분류는 안 되시는 분이죠. 되죠. 그래서 아마 친박계 의원들은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팔을 잡으면서 그게 심정이 담겨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7월 6일까지 본회의에서 국회법 재의결 상황을 볼 때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면 아래로 이 갈등 상황을 좀 수면 아래에서 해결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친박이나 비박이나 좀 있었을 텐데요. 특히 친박은 더하죠. 새 대결로 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강했을 텐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돌발 발언을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공개석상이니까 기자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아서 너무나 취재 경쟁도 뜨겁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김무성 대표 입장을 어제였죠. 문자 메시지로 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다 인터뷰도 자제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을 좀 자제해달라 의견 발표를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이 이렇게 하면 당의 기강이 안 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요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대다수는 그 얘기를 따르더라고요. 이렇게 부탁하는 문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YTN 라디오 우리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섭외가 안 돼요. 그러시죠. 거기서 딱 새누리당이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거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일반 정당 같지만 뭐 대표가 하지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거의 안 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뭐 29일 날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 회의 할 때까지는 굉장히 유승민 대표가 사퇴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비박 중진들이 회의를 하면서 아니 공약을 내세울 때 당청이 수평적 관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서 사실 김무성 대표도 처음에는 아마 명예퇴진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명예퇴직은요? 네, 상당히 한 3년치 월급 받고 나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본인 자체도 아마 마음이 좀 기울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7월 6일 날에 이제 친박 쪽에서는 뭐 사퇴 어떻게 보면 요망사항 아닙니까? 7월 6일 날 본회의 6월 국회 회의 끝내고 그날 뭐 국회법 수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하고 이제 그런 걸 바라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다고 하면 유 원내대표가 과연 사퇴를 할 가능성이 없고 본인도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뭐 7월 말 추경 예산 하면서 사퇴할 거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말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는 불분명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김무성 대표가 회의 끝내 그만해라. 라고 얘기한 의미가 뭘까요?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김무성 대표의 그동안의 언급을 쭉 보면 사실 좀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전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끝내 그만해라. 이 말뜻은 뭘까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선 이제 7월 6일까지는 친박 쪽에서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이 좀 위임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7월 6일까지는 한번 시간을 줘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럼 김무성 대표의 스타일이 그때까지는 본인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의원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때까지는 공개석상에서 이런 갈등이나 이런 상황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하자라고 말을 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도 연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최고위원 회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운영위를 내일로 다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운영위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김무성 대표를 개인적으로 조금 지켜봤을 때 기본적으로 당정청에서 일을 한 경험이 다 있고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라는 개념이 아주 강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YS로부터 정치를 배워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힘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고 또 존중하는 그런 권위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도 있는 분이어서 항상 그리고 당내의 갈등이나 여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뭐 최선은 안 되더라도 차선이라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그 말이 진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을 이기기는 어렵다. 여당의 역할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그 비박계 의원들, 수도권 의원들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 당내 견제 비판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일정 부분은 이게 오래 끌어서는 안 되고 정리가 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심을 좀 하도록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만약 설득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도 생각을 하겠지만 원내대표직을 그만두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 권한은 굉장히 클 겁니다. 이게 사퇴를 하든 사퇴를 하지 않든 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보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위기거든요. 본인이 이제 대권 후보 중에 유력한 대권 중에 후보고 뭐 1위도 다퉜다 하는 사람인데 만약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의 시험 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운명도 좀 갈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사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그 자체는 국회법 개정안 자체가 빌미가 된 것이지 앞으로 어떤 내년 공천권을 놔둔 어떤 주도권 싸움, 정부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사퇴를 하든 안 하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유승민 대표가 사실 7월 6일을 사퇴 않고 또 7월 말일까지 추경 예산까지 보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친박이 됐건 청와대 됐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제2의 공격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새누리당이 또 내홍에 휩싸이게 되면 또 김무성 대표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본인도 아무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승민 대표를 사퇴시키고 어떻게 보면 명예롭게 사퇴시키는 것이 이걸 진정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또 이게 사퇴된 이후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재밌는 게요. 원래 그 비박 쪽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재호 의원하고도 굉장히 좀 사이가 좀 그랬었고 이랬는데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비박의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보호 장막은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그 경선 때, 2007년 경선 때도 그랬고 그 뒤에도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정말 그 말의 날카로움이랑 그 독설에 가까운 발언은 정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말 상처를 준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정두원 의원, 이재호 지금 의원 이런 분들하고 사이가 정말 나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렇게 이재호 의원이 그래서 좀 유승민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좀 늦게 시작하셨죠. 최고중진 연석회의 최근에 이제 수요일 날 처음 하셨잖아요. 그전엔 공개적으로 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내년 총선은 새누리당은 아주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처음에 이제 DJ 정부 때 KDI 연구위원을 그만두고 나오고 할 때는 좀 친재벌적인 부분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생각은 오히려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보다 조금 좌클릭돼서 예. 중도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일 수도 있는데 전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저희가 총선이나 대선을 뒤에 치르면서 총선을 치르면서 정권 심판론을 야당이 많이 얘기했지만 먹히질 않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보다 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걸 비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그런 그 당내의 비판 견제 세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둘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수도권 의원들은 좀 하면서 이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은 꼭 원내대표가 아니라 평의원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사퇴에는 일정 부분이 되면 결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결국 내년 공천권에 관한 문제이겠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뭐 영원한 적도 없고 뭐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은 안 그래요. 직장도 그렇죠. 전국 주도권과 이 전국 주도권의 싸움이 내년 이제 공천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유승민 의원과 반대적인 입장에 취했던 새누리당이 뭐 친이계 그런 쪽도 사실은 내년 공천에서는 친박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해관계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사퇴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보호하는 것이 사실 본인들의 이익에도 맞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처 모의를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새누리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 문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또 다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인지 안보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2013년)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또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처형. 이렇게 김정은식 공포통치가 계속되면서 북한 간부들의 이탈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보다는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중간 간부의 동요와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한 언론은 북한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 파견됐던 간부 10여 명이 최근에 망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근무 중인 북한 간부 가운데 귀국 명령을 거부하는 간부들도 무려 200여 명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 초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소속 간부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난해 러시아에서 김정은 비자금을 담당하던 간부도 수백 달러를 갖고 망명을 했고 우리의 국정원격이죠.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간부도 지난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간부들만 숙청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도 괴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통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공개 처형을 당한 주민이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유는 다소 황당합니다. 나만의 영상물을 시청을 했거나 마약을 몰래 들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공포정치, 충격요법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김정은을 향한 주민들의 충성심, 과연 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 더 모셨습니다. 국가정보원 실장을 지내셨던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그리고 김일성 장수연구소 연구원 출신이시죠.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먼저 이 소장님께 좀 여쭤보는데요. 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급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걸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보, 북한 간부 외화벌이 일꾼 10명이 망명했다.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거의 신빙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북한에 중국 쪽에 한번 나갔는데 그쪽의 말에 의하면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좀 몇 명은 알고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위급 간부였나요? 고위급 간부라는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안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럼 고위급이죠. 정보를 많이 거의 알고 있다는 건데. 고위급보다도 최고위급 사이라고 보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은 비자금 관리자도 탈북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래서 39실 간부가 탈북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작년에 그 윤태형 그 하바롭스크 조선 대성은행 그 대표도 또 탈북을 했고, 또 작년도 11월 달에 그 이성호도 39실 간부입니다. 그 양반도 한 몇백만 불 가지고 탈북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건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39실 간부가 탈북했다는 얘기는 작년도까지 탈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성택 계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대규모로 탈북한 사람들은 이번에 죽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마원춘 계열이라든가 마원철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아니면 변인선 작전국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해가지고 나가서 외화거래 사업을 해서 그 돈을 인민무력부에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거든요. 북한은 국가에 돈을 못 줍니다. 달러 못 주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나가서 다 돈을 벌어와야 돼. 그 돈 달러 가지고 그 조직이 움직이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해외에 내보내주면서 그 연계를 가졌던 윗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숙청을 다니면 자기도 들어가서 숙청을 당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김 교수님께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탈북하신 분이 몇백만 달러 갖고 나왔다. 네. 갖고 탈북을 했다. 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정부한테 주는 거 아니죠? 자기가 갖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돈을 손대는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그래서 그분은 그냥 부자로 사시고. 부자로 살죠. 네. 아, 그렇군요. 뭐- 아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금은요, 김 교수님이.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최근에 하는데. 일부 탈북자들은 야 거기 내 거냐 북한의 그 김정은이 자금이라 하지만 북한 사람들 건데 그러면 같이 나눠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경향도 그런 최근에 이론이 나왔군요. 그 이론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는. 지금 맞습니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지금 뭐 해외 근무 중인 북한 간부들 중에서 귀국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요, 귀국 명령을, 그렇게 거부할 수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 인질처럼 가족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오신 분들이나 또는 기국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면 분명히 죽는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다리다리 거쳐서 야 너 이번에 오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기국 명령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고 아니, 근데 이 박사님,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나 죽는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그럼 가족이 대신. 현실적으로 죽을 수 그렇게 있잖아요. 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좀 뭐 그죠? 그렇지만 가족이 죽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냐, 그냥. 그런데 그래도 자기 같이 죽느니 예. 일부 살아서 나라도 살아서. 예,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이 둘 이상 그러니까 자식들이 둘 이상 경우에는 한 명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서 교육을 받아서 김정은이가 필요한데 국가가 이전에는 그런 유학 자금을 주댔는데 이제 개인들이 알아서 좀 유능하게 키워서 유능하게 지식이 좀 높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놓은 다음에 더 좋은 데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두 명만 지금 인질로 잡혀 있지 나머지 가족을 살아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해서 피눈물을 삼키며 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 북한에서 태어난, 예.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까지는 가족을 못 데리고 나가고 부부만 나갔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다 인질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이가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그럼 한 명은 데리고 나가라 해서 90년대부터 이제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인질이었고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탈법과 비법이 판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지만은 별난 그 수를 써가지고 또 찔러주고서. 그래 자식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은 자식을 둘 다 데리고 그렇죠. 탈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랬던 큰일 나지만은 북한은 그게 뭐 뒤에 좀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에 있는 고위급 간부들이 이제 명령을 거부한다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돈을 내가 알기로는 한 5만 불 내지 10만 불만 제주면 그걸 통제하고 있는 핵심 고위층들 관리하는 국가안전보위부나 또는 중앙당 자제들 핵심 간부들 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당 안에 안전보위부가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이 직접 관리하거든요. 소위 뭐 팔과 뭐 이런 애들이. 근데 걔네들이 뇌물 받고 이렇게 내보낸 경우 있습니다. 그게 참 비극이에요. 북한이 정상이 아니니까. 근데 북한에서 통일연구원에서 네. 발표한 자료죠. 네.
2000년 이후에 처형된 주민이 1000명이 넘는다. 공개 처형 당하고.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현재 이 질문이 상당히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저도 압니다. 예. 주로 죽는 사람들이 예. 체제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한국 드라마를 그냥 보면 죽이진 않습니다. 이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전파시킨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독교를 그냥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살려놓는데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 이건 죽이죠. 그 다음에 탈북을 주선하는 사람. 이거 그러니까 브로커는 네. 잡히면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개 처형하는데 북한 체제라는 것이 두 가지 가지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만입니다. 속이는 거야. 외부 정보를 못 들어오게 해서 기만을 하고, 하나는 공포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거의 다 공개가 되고 해외 노동자도 많고 또 한국 드라마도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이제 남은 건 공포 통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체제를 현재 유지하기 때문에 자꾸 죽이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공포 정치 이게 살벌한 건데 근데 이 공포 정치 속에서도 사건은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 출신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마약, 강도, 강간 이런 강력 범죄는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이겠죠? 어차피 지금 북한 체제가 지금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지금 사실은 김정일 죽고 나서 너무 많이 터졌거든요. 더 커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김정은의 공포를 초벌해서 사실은 공안 통치 통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약해졌다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만큼 김정은이 리더십에서의 김정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아주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강력 범죄. 한 말씀 하시죠. 공포나 이제 숙청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아마 사회적이 굉장히 불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정되면 사실 어떤 사회적인 범죄보다는 공포와 숙청과 관련된 거에 인력이 집중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더 만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치안은 약해진다. 그래, 치안은 약해진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치범 숙청하는데 치안이 집중되니까. 거기에 집중돼. 요즘 저는 김정은이 숙청하고 그런 걸 보면 옛날에 궁예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궁예가 이제 관심법에 의해서 역사에 또 주의가 관심법에 의해서 주위에 정말 충성하는 신하들에게 내가 관심법에 의하면 너는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왕건도 사실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쳤다가 사실은 고려를 세워서 궁예를 망하게 한 거거든요. 태봉이라는 국가를 망하게 한 건데 아마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체제가 불안하니까 그런 경우로 가고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전에 충성했던 그런 고위 관료들도 결국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애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리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마약, 강도 강간이 많이 벌어지는 거는 일단은 장마당을 풀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의회는 통일정 없이 못 나갔죠. 통행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금 근데 상당히 장사한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이 많아졌거든요. 더군다나 각자 벌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 강간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인데, 마약은 이건 말이죠. 북한 사람들은 상비약으로 많이 쓰죠. 몰핀 같은 거 상비약으로 많이 씁니다. 설사에도 먹고, 아파도 좀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예요. 예. 몰핀도 그렇고, 이제 필로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회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그렇죠. 국가로서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면 어떻게 큰 차이 있는 것 같은가 하면 큰 차이가 뭐냐면 지금 현영철이 축성호를 계기로 북한 내부에 김정은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핵심 고위층에서 나타나게 있다는 것이 가장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유되고 흔들려서 망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 체제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를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한테 실질적으로 칼날이 들어오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상황이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포갑정치 체제의 이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언젠가 쌓이면 그건 터지게 돼 있어요. 역사의 진리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